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정부 연금 개혁안 논점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정부 연금 개혁안을 소개하고 몇 가지 제기되는 논점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연금 개혁안은 그 전에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기본 토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앞부분은 재정 계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고요. 이후 정부 연금 개혁안과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계산 결과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5차 재정 계산 결과에 의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주목하는 수치가 기금 소진 연도 그리고 2055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55년이 아니고 55년 이후이죠. 지금의 신규 가입자들이 2055년 이후에도 가입자 신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급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2055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재정 계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지출 총량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수입 총량선이고 아래로 향하는 막대 그래프가 지출에서 수입을 뺀 당해년도 수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행 국민연금은 소진을 기점으로 해서 당해년도 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적신호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가방식 비용률이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는데 3차, 4차, 5차를 하면서 5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2080년 기준으로의 부가방식 비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2.6%, 29.5%, 34.9%.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갈 경우에 동일한 40%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더라도 저희는 현재 세대의 가입자들은 9%의 보험료만 내고 40%를 받지만 미래 아이들은 40%를 받을 때 무려 35% 저희 지금 우리보다 5배를 내야 된다는 진단 결과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이 추계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미션이 이 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미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짜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짤 수 있을까?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이 난감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일단 저희 진단 결과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5배 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정 전망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가방식 비용률은 워낙 가입자 그리고 수급자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재정의 진단은 당시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총량, 즉 지출 총량, GDP 대비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자고 또 강조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당해년도 급여 지출 GDP 수치입니다. 지금은 한 2%대인데 이제 미래 9.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서구는 지금도 9%, 10%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여기서부터 조금 상향합니다. 서구 나라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 2070년, 80년대에 대략 GDP 10%로 소득비례 연금이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그래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는 지금도 10%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수익 그래프인데요. 서구는 수익 그래프도 지금 지출 그래프와 맞습니다. 이른바 수지 균형을 맞춰놓기 때문에 GDP 지출 그리고 GDP 수입의 수치가 동일한 고도를 가지고 같이 평행을 달리는데 우리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오히려 하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당해년도 수지 적자이고 2080년 즈음에는 무려 GDP 7%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당해년도에 약 150조 원 정도의 적자가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의 총량을 당의 경제력 규모에 맞춰서 GDP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수입을 같이 봐야 되고 지출과 수입을 같이 결합한 지표가
수지 적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GDP 규모로 미래 재정을 전망할 때 요 수지 적자 수치를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비해서 받는 급여는 비슷한데 내는 건 뒷세대로 갈수록 계속 커진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세대와 그리고 2040년 세대와 2070년, 80년 세대 간의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게 현지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국민연금에서 그런 세대 간 갈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저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5차 재정 계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전문가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보면 제 느낌에 재정 안정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장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판단에는 오히려 가장 많은 분들이 중간 정도에 있었어요. 둘 다 중요하고 우리가 잘 절충하고 조정해서 가야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 다수가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느꼈는데 5차 재정 계산 즈음할 때는 그 지형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가운데 정도에 있던 분들이 재정 안정화의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베이비 부모들의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졸업해 버렸다는 거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베이비 부모들이 국민연금을 졸업해 버렸습니다.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보험료 부담이 많은 그리고 가장 국민연금 혜택이 큰 그 연령대의 730만 명이 국민연금을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할 때 그거의 핵심 수단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상일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그 카드를 작동시키더라도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혜택을 입었던 집단이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미 1차 골든 타임은 놓친 격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죠.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머가 지금 50대들이 국민연금에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빨리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뒤에 논점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연령대별 차등 보험료율 방식을 도입했던 그 배경에도 이러한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위기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공적연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세대 간 계약 혹은 세대 간 연대고요. 저는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해년도 일하는 사람들의 재원으로 당해년도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연대라는 멋진 가치를 부여해 줬는데 과연 그런 20세기의 세대 간 연대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금에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문이 아니고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앞세대가 뒷세대에 자신의 노후를 의존하는 세대 간 연대는 인구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뒷세대로 갈수록 인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른바 부가방식 비용 구조에서의 노후가 가능했지만 21세기는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뒷세대의 노년 부양 부담이 무거워지는 시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전망은 거의 이제 그 전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세기에 만든 국민연금에서의 세대 간 연대의 가치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현 세대가 구현한다면 무한정 공적연금은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거라는 게 아니고 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세대한테 주어진 과제,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노년 부양의 부담을 지게 될 우리 뒷세대, 우리 자식, 손주들의 그 부담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을 만큼 경감해 주는 것. 그게 이 시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현 세대의 세대 간 연대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5차 재정 계산에서 여기 표가 있는데 아마 너무 이렇게 촘촘해서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8개 방안을 제출해서 흐트러뜨려 버렸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재정축의 목표에 기반해 봤을 때 사실상 이 방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조합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하는 걸 재정 목표로 삼았고요.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8개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 재고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이 세 가지의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때 그나마 우리의 제도 그리고 인구 여력에서 결합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가 뭘까? 여기 보면 맨 아래도 써놨는데요. 대략 보험료율을 15%, 그리고 기금 수익을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평균 4.5%를 가정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향해서 한 5% 정도대,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2048년까지 3년 정도 더 상향시키는 이런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게 되면 90년대, 70년 이후까지의 기금을 유지하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다 어려운 과제죠. 일단 이 미션을 가졌던, 재정 안정화 미션을 부여받았던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실상 보험료율 15, 그리고 기금 수익 5.0 혹은 5.1,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68세로의 중장기적 상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 계산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여러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금 개혁안은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인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개혁하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모델로 기금 수익 재고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대 간 형평으로서 차등 보험료율, 지급 보장 법제화 등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노후소득 강화로 오늘 저희 세미나의 또 주제 큰 타이틀이기도 한 다층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의 방안을 모두 담은 되게 종합적인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리고 국회도 이제 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이 한 종합 상자를 한꺼번에 다루어서는 논점도 많고 문제의 난이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개 정부가 연금 개혁안에 낸 요 패키지 의제 중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연금 개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의제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쟁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부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입니다. 13%, 42%. 저는 매우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13%는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가 접근한 소득 보험료율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한 공감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인데요.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서는 13, 43, 44, 45도 나왔습니다만은 소득 대체를 올리되 42에 갖고 있는 의미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20%포인트 인하시킬 때 이행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표에 따라 지금은 0.5포인트씩 내려가면서 지금 시점이 이제 42%입니다. 근데 이걸 더 내려버리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 합의인데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걸 다시 위로 상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금 개혁에서의 신뢰에 큰 훼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42까지는 유지하고 여기서 홀딩해서 41을 유지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정안을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13, 42 모델로 이번 단기적 모수 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장기 지속 가능성으로 자동 조정 장치인데,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 인구 구조에서 이 제도의 유용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소득비례 연금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미래 재정이 불균형한, 불안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무척 재정이 불안정하죠.
서구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탑재 가능한 이유는요. 이미 일정한 재정 안정 수지 균형을 달성했어요. 지난 30년의 개혁을 통해서. 따라서 이후에 인구 구조의 변화 혹은 경제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조금씩 연착륙 반영시키는 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큰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제도 내부의 수지 불균형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재정 안정화 조치가 그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그거로 인한 또 하나의 2차 재정 안정화 조치가 같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국민연금에서의 재정 안정화, 굳이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급여 하향의 폭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명확하게 미래 급여가 이렇게 깎일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취지를 지닌 자동 조정 장치가 지금 연금개혁 테이블에 있는 건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논의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우리 사회에 제안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그 다음에 후속 논의 테이블로 가져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험료율인데요. 이것도 논란이 큰데 세대 간 후려치기다, 갈라치기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서구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례적인 제도인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이례적인 상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1세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졸업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내 연령대별, 집단에 따라서 국민연금 안에서의 급여 혹은 기여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격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있는 가입자 내에서 지금의 50대 중장년들은 상당히 후한 급여 혜택을 보고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는 기간은 짧거든요. 거꾸로 청년들은 낮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고 앞으로도 높은 보험료율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를 지닌 거여서 저는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추정으로는 이 차등보험료율이 도입되더라도요, 이미 지금 현재 국민연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개선한다는 취지고요. 하지만 차등보험료율이 이번에 처음에 도입되다 보니까 제도 설계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틈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자처럼 비록 40, 50대 연령대이지만 과거에 가입 이력이 적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장년에 빠른 소득 보험료율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일정한 특례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인상을 20대, 30대, 40대로 자르다 보니까 그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일정의 발짝 뛰는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연령간 한 살 차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노소득 보장 강화 방안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정부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사회에서의 노후 빈곤 그리고 노후 불안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당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시하면 결국은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 40만 원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2022년 대선 때 이야기한 40만 원이거든요. 2026년에 40만 원이 되면 사실 이미 그때 기초연금의 자연 증가분에 따라 거의 한 36만 원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의 현금 소득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기초연금 안은 2022년 대선의 수치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45 내지 50만 원 정도의 제안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의 정부의 약자 복지의 국정 철학과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특히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은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주제에서 강조되겠습니다만은 퇴직연금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만드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만은 저는 1년 이상 고용자들만 적용되거든요. 1년 미만의 고용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격차를 감수하고 있는데 또 법정 의무 제도인 퇴직연금에서도 이런 차별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그리고 시급한 과제는 1년 미만의 고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런 제도 개혁이 역시 이번 국회 논의에서 당기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크게 보면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 모수 개혁, 즉 국민연금의 단기적 재정 안정화 모수 개혁은 42, 13%는 무척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장기 지속 가능성에서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수익률을 재정추계위원회가 제안한 평균 4.5가 아니고 5.5로 1.0%포인트를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대부분 제도 내 의사결정 변수가 아니고 좀 더 바깥의 변수고 경제 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이번 국회로 남기면서 구조개혁을 얘기했고 또 장기 지속 가능성 2080년, 2090년대까지의 기금 유지를 얘기했지만 그 기금 유지를 제한하는 수단이 결국은 자동 조정 장치와 기금 수익 제고라는 의미에서 정부 역시 제도 개혁을 통한 장기 지속 가능성의 방안은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우리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15%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이런 제도적 변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장기 지속 가능성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단기 국회 논의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까 2단계 테이블에서는 이런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요. 보장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인상 그리고 퇴직연금의 확대 적용 이런 것들이 보완된다면 국민연금이 좀 더 제도적으로 성숙되고 또 기초 퇴직연금이 각 가입자 집단의 계층별 처지에 따라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